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이 공개 방송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종목을 얘기한 것들은 이제 1차 필터링만 한 거고 그냥 실적과 사업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좀 조사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이제 공유한 정도의 내용이고 제가 이제 심층 분석 리포트를 작성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종목은 제가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 회원분들한테 추천한 종목들이고,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거 보겠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 최근에 이제 그랬죠. 나이스 평가 정보 보겠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실적 성장할 수밖에 없는 논리를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실적 성장도 그렇지만은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논리. 근데 이제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종목은 많은데 시장에서 과연 그것을 이제 인정해주고 신뢰해주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죠. 사실상 주가의 상승 논리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게 좀 빨리 부각이 돼가지고 이제 평가를 받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나이스 평가 정보는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에 피해를 봤던 종목입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대출이라든지 카드 발급 이런 것들을 좀 덜 하다 보니까 나이스 평가 정보는 이제 개인의 신용 정보를 평가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거나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금융권에서는 그 사람의 신용 조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용 조회를 할 때마다 그 카운팅이 돼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어찌 보면 이제 IT 기업이자 용역 사업인데 제조업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가격에는 팔 수는 없죠. 그래서 이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때 이 가격대에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갔다 또 조정받고 올라갔다 또 조정받고 차익 매물이 한 번씩은 나오죠. 네. 이때 매도 못했다고 속상해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목표가 저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지금도 이제 좀 조정이 났잖아요.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그냥 기다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했던 종목이 최근에 했던 종목이 휴메딕스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단계 이제 조정이 좀 큰 폭으로 났는데 이게 이제 3분기 실적이 일시적으로 좀 부진하니까 시장에서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이 기업이 필러를 만드는 피부 그러니까 에스테틱 관련된 거죠. 그 필러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 시장에서만 그동안 머물다가 해외 쪽으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기 때문에 실적 성장은 당연한 건데 필러는 이게 영구적인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맞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맞은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필러는 효과가 그냥 즉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히알루론산을 얼굴 피부에다가 주사하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효과를 본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재시술을 하겠죠. 꺼진 피부를 이제 도톰하게 해주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교체 수요라고 하죠.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재시술을 받는 수요가 있고, 그걸 이제 해외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해외 높은 가격 경쟁력과, 그리고 신뢰성 이런 걸로. 그래서 해외 쪽에 진출을 하면서 해외 수출 지역이 지금 다변화되기 때문에 실적 성장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때 실적 부진했던 원인이 이제 그 영업 조직에 대한 개편이 일어나면서 이때 약간 영업 공백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오해가 풀리면서 올라가는 거죠. 제가 판단할 때는 이 가격에는 못 팝니다. 다른 종목 볼게요. 휴젤 같은 거 볼게요.
슈젤이 지금 PR이 20이 넘어가요. 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현재 PR이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PR이 25배입니다. 그리고 또 파마리서치 같이 동종업계에 있는 종목 파마리서치도 제가 이 가격에서 추천을 했었어요. 이 가격. 사실 휴메딕스하고 파마리서치하고 일주일 간격으로 이제 포트에다가 담았고 파마리서치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PR 27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휴메딕스는 이게 얼마다? 이거 얼마 안 돼요, 이게. 12밖에 안 돼. 12, 12.8. 그래서 아직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은 또 공식적으로 종목 하나를 좀 갖고 올게요. 종목을 공유하는 게 있고요.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추천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적중력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여러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은 정말 제 이름을 걸고 괜찮은 종목입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그런 관점에서 약간 차별화된 시각에서 바라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볼게요. 잠깐만요. 파일을 좀 가져올게요. 파일이 사라졌네. 네. 이 소비재 종목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제 내구 소비재라고 보통 얘기해서 내구 소비재 쪽이면 이제 패션 자파를 내구 소비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뭐 자동차도 그렇죠. 내구성이 높아가지고 좀 오래 간다. 근데 이제 저는 내구 소비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회전율이 없으니까 오래 입을 수 있고 오래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용 기간이 조금 이제 짧아야지 좀 좋거든요. 그러니까 즉 제품에 대한 생명 주기가 짧아야지 교체 수요가 또 일어나잖아요. 근데 옷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교체 옷이 닳아서 바꾸는 경우 없잖아요. 옷이 그쵸? 약간 좀 질려가지고 옷을 새롭게 사는 사람들은 있지만 뭐 닳아가지고 뭐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구 소비재에 좀 들어가죠. 패션 자파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신발은 준내구 소비재입니다. 왜냐하면 신발은 닳아버리잖아요. 밑창이 닳아버리면은 운동화 저도 한 1년 정도 똑같은 신발만 신고 다니면 그냥 곧바로 닳아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꾸게 되는데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아디다스 신발 이제 OEM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그게 있어야 돼요. 실적 성장에 대한 향후 실적 성장입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실적 성장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제가 수많은 기업을 그동안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안 하고 기업의 실적 분석을 한 게 지금 2013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 10년이 넘어갔죠. 증권가의 전망치 뭐 다 있는데 이게 없으면은 주가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좀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기업이 신뢰도가 없어요. 그럼 제가 이거 얘기해 볼게요. 제조업 기준을 볼게요. 우리나라 제조업이 많으니까 일단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게 판가에 반영이 정확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 이러면 안 돼요. 원재료 가격이 들쑥날쑥 해버리면은
실적에 대한 예측치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예. 특히 석유화학 쪽에서 그렇죠. 유가의 변동에 의해서 그 원재료 가격에 대한 변화가 좀 심하거나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을 일으키냐면은 재고 자산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영업이익에 또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런 거, 대외적인 거, 물리비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거래처로부터 어떤 가격으로서의 뭐 전가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다라고 한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기업은 투자하기가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까지 실적 스코어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데?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아우, 나 자신 없는데, 그러면 주가가 안 올라갑니다. 들고 있는 사람도 불안해가지고요.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매도하게 되고, 예? 이제 그렇게 돼요.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도, 아유, 저건 아니다. 막. 떨어지면 확신을 가지고, 야, 내가 이때를 기다렸어. 주가가 떨어지면 밑에서 저가 매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사요. 주가가 떨어져도. 아, 좀, 뭐, 불안한데? 악재 있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잘 봐야 되는데, 화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괜찮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일단 아디다스 운동화 ODM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디다스 운동화를 이 ODM을 그러니까 그 위탁 생산을 하는 쪽이 이제 대만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전체 7개 중에서 대만 업체가 6개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 매출 98%가 이제 수출이고,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환율이 좀 증가했잖아요. 환율 상승에 대한 좀 그런 또 효과가 좀 있겠죠. 인도네시아 공장이 중요합니다. 얘가 이제 인건비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전기값이 굉장히 저렴해요. 우리나라 전기값이 반값이에요, 인도네시아가. 인건비도 훨씬 더 저렴하겠죠. 그래서 저임금 국가에서 생산을 한다는 얘기고요. 중국 공장은 이제는 저임금 국가가 아니에요. 전기값도 그렇고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에 있는 업체들이 자국 내에 있는 공장을 철수하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좀 가고 있을 정도죠. 이쪽이 주력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된다면 전체 지역으로 흩어져 있다. 그 중에서 미국이 제일 크죠. 이건 뭐 아디다스 쪽이 뭐 전 세계적으로 체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이제 그쵸, 수출이 나오는 거죠, 매출액이. 재무 안정성은 뭐 괜찮습니다. 일단 앞으로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순차익금 비율도 97%가 있고 부채 비율도 167%가 있는데, 이 최근에 3년 동안 순이익 적자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아디다스가 코로나 이후에 이게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수요 예측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과잉 재고가 좀 쌓였습니다. 그래서 주문이 감소가 돼가지고 순이익 적자 때문에 약간 여기서 재무적으로 훼손이 되어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021년도 적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돈의 유입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실적이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 안정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자, 우리가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 여러분들 꼭 보셔야 돼요. 이 재고가 문제예요. 뭐든지. 항상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재고자산 회전율로 재고자산이 장기화 돼버리면은 나중에 그 재고 자체는 못 쓰게 될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그 회전율을 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회전율은 평년과 비교하면 돼요. 평년 수준. 최근에 여기 재고자산이 좀 줄어들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람들이 뭐 물건 안 팔려가지고 또 쌓여가는 거 아니야? 왜? 얘네가 지금 재고자산 비중이 높아요. 지금 20%. 이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리스크 덩어리가 될 수 있는데 요거를 파악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가장 쉬운 게 재고자산 회전율이 과거 대비 높아졌느냐 낮아졌느냐 이 부분으로 일단 평가할 수가 있고 비즈니스 모델로 이게 안전한 재고인지 아닌지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재고자산 자체는 얘네 사업은 그거예요. 전량 고객사의 주문에 의해서 재고를 보충합니다. 원재료 같은 거. 고객사가 10만 켤레를 주문하면은 그 10만 켤레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다 팔려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자체상 얘네의 재고는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사가니까. 계약 물량에 대해서. 두 번째, 회전율을 볼게요. 보통 평년 수준인 4바퀴를 돌았네요. 그럼 이제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면은 괜찮죠. 뭐 한 석 달에 석 달, 2달 반에서 석 달 사이에 재고를 한 번씩 갖고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얘들이 시즌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즌별로 이제 신발을 이제 신모델을 이제 제조를 하는데 그 신모델을 만들 때마다 근데 이게 3개월에 한 번씩이잖아. 이게 1년에 4바퀴 돌았다라는 것은 3개월 주기로 원재료를 갖고 와서 만들어서 제품화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재고 쪽에서는 일단 별 리스크는 지금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형 자산이 증가하고 있죠. 요것은 중국의 생산 시설을 줄이고 이건 이제 인건비도 많이 비싸졌고 전기값도 비싸고 이제는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의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생산 단가가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그보다 더 인건비가 낮고 전기세가 낮은 전기값이 낮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가 왜 전기값이 낮냐면은 수력 발전이에요. 얘들이 이제 수량이 풍부해가지고 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 원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물에다가 물레바퀴 틀어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전기값이 싸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중에서 동박 만드는 일렉포일이라고 그러죠. 그 만드는 업체들이 그 동을 구리를 전기로 만들잖아요. 전기동. 그래서 그쪽으로 롯데도 가고 뭐 다른데 SK도 그쪽으로 공장 짓고 막 그러고 있죠. 네, 그런 차이가 좀 있다. 또 그래서 재무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지금 개선되고 있고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될 건 없고요. 그리고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산 쪽에서도 리스크는 없습니다. 글로벌 운동화 시장 규모를 보게 된다면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에슬레저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한정판 제품 나오고 그리고 뭐 기술 발전 때문에 차크감 러닝 쪽 신발이 금방 달거든요. 근데 그런 쪽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인구는 크게 증가하진 않는데 그것보다는 뭐 일단 성장 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산 시설을 좀 볼게요. 얘네가 지금 보시면은 이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중국의 생산 비중이었는데 이게 지금 5%대로 줄었죠. 12%에서. 네, 공장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조 단가가 비교적 저렴한 인도네시아 쪽 공장 예전에 생산 비중이 29%에서 45%로 늘리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제조 단가를 낮추기 위한 좀 마진 개선을 위해서 설비가 좀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은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그 관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쪽의 5%는 중국 내수 시장만을 위해서 남겨놓은 거고, 그래서 중국에서 만든 것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관세 폭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맞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인도네시아 쪽은 미국의 무관세 그쪽 지역으로 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자 여기서 이걸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마진이 과연 확보가 되느냐, 즉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그 모델인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운동화 원재료를 사와서 운동화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 원재료는 어디서 사오냐면은 아디다스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디다스가 판을 다 깔아놨다는 얘기죠. 그 판은 뭐예요? 가격, 품질, 그리고 충분한 물량. 이런 것들이 아디다스가 가서 특히 가장 중요한 신발 밑창. 그리고 또 있다면은 신발을 뒤엎고 있는 그게 가죽이 됐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부자재 같은 거 있잖아요. 아디다스가 다 지정해 준 데에서 가격도 다 결정해 놨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 수급이 용이하고요. 가격 또한 안정적입니다. 이게 아디다스가 가격 결정 다 해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그쪽에서 가격이 갑자기 확 인상된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모두 보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원재료 가격 그리고 인건비가 만약에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아디다스하고 매년 2회 정도 가격 협상을 벌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갔으니까 우리도 올라간 만큼 공급 가격을 좀 변경을 해다오. 이것들을 매년 2회 정도. 왜냐하면 신발 신제품이 매년 2회 정도 나오거든요. 봄, 여름 시즌, 가을, 겨울 시즌 이렇게 해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되고 신발 모델까지 다 이제 지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때 이제 가격 협상이 이제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아디다스는 가격 후려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이키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게만은 납품업체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가격을 후려쳐? 그러면 우리는 더 품질 낮은 원재료를 가지고 너희들한테 공급할게.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거래처한테는 어느 정도 적정 마진을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품질에 대한, 품질 관리가 가능하죠, 그게.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없습니다. 자, 생산 능력 증대에 대해서도 그래요. 아디다스나 이런 쪽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너희들한테 이만큼 주문을 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정보를 던져줘요. 그래야지 그쪽에서 생산 시설에 대해서 생산 능력을 확대할지 말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정보를 다 공유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그 기업체가 손해를 보거든요. 거래처가. 협력업체가 손해를 봐가지고 아디다스가 좋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협력업체가 돈을 잘 벌어야지 더 좋은 품질의 신발을 공급하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디다스는 약간 그 협상에서 우위권을 좀 차지할 수 있겠죠. 왜냐면 마진을 주니까. 아무튼 그래서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런 제품들은 갑자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을 때 아디다스가 쌩 까느냐 안 까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쌩 까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동안의 연간 실적치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화성 엔터프라이즈 실적인데 이때 베트남 공장이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진한 실적이 나왔고 2022년도는 갑자기 아디다스 쪽에서 주문 물량이 확대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코로나 끝나고 리오프닝 한다라고 그러니 사람들이 신발을 많이 신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주문을 많이 해가니까 화성엔터는 좋았죠. 근데 그 다음에 주문량이 뚝 떨어졌어요. 왜? 이때 주문했던 물량들이 모두 악성 재고로 쌓여 있습니다. 화승한테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아디다스에 쌓인 거죠. 제가 볼게요. 아디다스 운동화의 글로벌 판매량 추이를 보게 된다면은 22년도 자 판매량이 좀 증가했는데 너무 많이 주문을 했어요. 너무 많이 주문해서 이때가 과잉 재고 때문에 판매량이 뚝 떨어졌죠. 판매량이 안 팔리니까 어떻게 돼요? 과잉 재고는 상대적으로 높아진 거죠. 이렇게 올라간 거죠. 올라가니까 재고가 많이 쌓이니까 아디다스 쪽 측면에서는 신규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재고 소진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할인 행사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 나이키도 그렇고 아디다스도 그렇고 신발 할인 행사를 많이 했을 때가 이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화성도 실적이 좀 부진했죠. 좋아졌다가 악성 물량이 되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문량 감소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지금은 다 이제 괜찮아졌어요. 자, 이걸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앞단에서 이 말씀을 드렸죠. 실적 성장에 대한 신뢰도, 진짜 실적 성장하는 거 맞아라는 정확한 팩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감으로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 팩트를 말씀드린다면은, 이건 지금 아디다스 재고자산 추이를 지금 갖고 왔습니다. 아디다스하고 대신증권에서 제시한 거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지금 악성 재고거든요. 재고자산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즉 재고가 소진됐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대비 재고 수준이 여기였어요. 평균 재고 수준이 과거부터 이 정도였는데 이게 뚝 떨어졌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제 공장에 남아있는, 창고에 남아있는 재고가 얼마 없으니까 이제는 신규 제품을 이제 주문할 때가 됐죠.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 신제품 발주량이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분기에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2분기부터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열심히 공급하면서 매출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면 앞으로 주문량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분기 실적 2분기 때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1분기 때, 올해 1분기 때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2분기부터 이제 그것이 공급이 돼서 실적이 반영이 됐죠. 이것들이 이제 신발을 만들 때 봄, 여름 시즌하고 가을, 겨울 시즌이거든요. 이게 봄, 여름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주량이 증가하면서 1분기 때도 괜찮았어요. 13% 증가하고 흑자 전환했고 2분기 때, 그쵸. 신제품 출하 때문에 이제 22% 증가, 영업이익은 147% 증가가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서 볼 때 영업이익 성장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왜 그러지? 뒤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3분기까지의 실적을 집계하면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6%의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은 무려 770%가 성장했다기보다도 회복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맞는데 일부 성장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회복과 성장은 좀 다르죠, 개념이. 근데 회복이라는 것은 과거의 실적, 정상적인 실적으로 다시 복귀했다는 얘기고, 성장은 과거 대비 더 높은 실적이 더 나왔다는 얘기인 거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회복과 성장이 함께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뭐가 좀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영업이익이 이 정도까지 올라갔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뭔가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나이키도 그러고 화승도 그러고. 왜냐면은 전 세계 OEM, ODM 국가는, OEM은 이제 심부름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대만이 그걸 잘하잖아요. 반도체도 OEM이잖아요. TSMC 같은 경우. 과거부터 대만이 전 세계 OEM 시장에서는 좀 그걸로 성장을 했던 국가입니다. 나이키도 그렇고 대만 화승도 그렇고 나이키하고 아디다스가 대만의 신발 피혁 회사라든지 아니면 신발 제조하는 OEM 기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쪽에. 그래서 그쪽 거래 쪽은 보통 주력입니다. 근데 작년부터 이상한 흐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만 물량을 축소하고 있어요. 나이키도 그렇고 화승도 그렇고. 사실상 약간의 대만에 좀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한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리스크가 있으니까 한국에다가 물량을 좀 주는 것 같은데, 물량을 줄 때 싸구려 제품에 대한 것을 물량을 주는 게 아니라 고가 소재, 좀 단가가 높은 거, 그쪽으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 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리적 리스크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 쪽에다가 물량을 좀 확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자, 올 초에 주문이 들어온 거를 회사 쪽에서 밝혔어요. 올 초에 주문이 들어왔는데 뜻밖의 제품들이 갑자기 발주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디다스로부터.
그게 뭐냐면은 얘들이 이제 신발 구분을 코어, 런닝화, 스테디셀러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합니다. 코어 제품 같은 경우는 밑창이 되게 두꺼운 거, 좀 터프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단가가 좀 12달러에서 23달러까지 좀 다양합니다만은 중간으로 따지게 된다면 약간 저가 신발에 좀 가까웠던 거고, 런닝화 단가가 제일 비싸요. 가벼워야 되니까. 착화감도 좋아야 되니까. 스테디셀러가 또 있고요. 그러면 과거에 2024년도에 주문했던 물량들은 원래 과거에는 코어 제품, 좀 단가가 낮은 저가 제품에 대한 운동화에 대한 수주가 많이 들어왔어요. 화성이. 그러니까 화성이 아디다스 내에서도 시장 지위가 이렇게 높지는 않았다라는 증거죠. 저가 제품 비중이 높았다라는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고가 제품들은 이거. 그래서 고가는 반, 저가도 반, 요 정도의 비중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주문량이 들어왔어요. 최근 주문량은 뭐예요? 2025년도를 위한 거잖아요. 2025년도에 출시될 신발에 주문한 거 보면은 이 저가의 코어 제품이 비중이 뚝 떨어졌고 고가 제품 위주로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건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아디다스 쪽에서 대만 업체에다가 고가 제품을 줬던 것을 야 그쪽 주지 말고 화성 좀 키우자 이랬던 겁니다. 이게 이러면 어떻게 해요? 고가 제품이기 때문에 마진이 자연스럽게 개선이 되겠죠.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화성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이키 그쪽에서도 좀 일어나고 있어요. 나이키 쪽에서도.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나중에 이제 물량도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고마진 제품 쪽으로 일단은 전반적으로 제품 믹싱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이 운동화라는 게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 생산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왜냐면은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운동화 모델을 조금씩만 납품해줘 그러면은 그거 일손이 엄청 가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게 자동화가 안 되고 사람 노동 집약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아디다스가 화성한테 그런 식으로 많이 줬다는 거예요. 너무 다양한 품목을 요청했다는 거죠. 그걸 조금씩.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다양한 것보다도 일단은 중요한 제품들 중심으로 해서 여기 스테디셀러 제품 중심으로 양산 체제로 진입이 됐다. 이러한 물량을 많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익성 개선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고 이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시장 지위가 높아졌어요. 생산 가동률을 볼게요. 최근에 이제 인도네시아 공장에 증설이 됐는데 생산 능력이 지금 여기서부터 확 올라갔잖아요. 이거 올라가면 보통 이 생산 가동률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생산 능력을 높인 것보다도 더 많은 물량 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회사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났어요. 지금 회사 쪽에서 우리 공장 증설도 했는데 2025년도가 되면은 생산 가동률이 100%가 넘어갈 것 같다. 100% 넘어가면은 이게 야근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감이 많은 업체들이 야근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물량이 화성 쪽으로 많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디다스 내 점유율을 좀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10%밖에 안 됐어요. 화성이. 근데 이제 아디다스가 화성한테 물량을 점점 많이 더 맡기는 거예요. 2019년도에 18% 있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21%, 올 연말까지는 22%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거죠. 수량도 많이 맡기고 주문량도 많아지고 그리고 주문량 내에서는 마진율이 높은 고가 제품을 많이 맡기고 있다. 그 대만에 있는 업체 거를 뺏어다가 이쪽에다가 주는 거죠. 얘네가 이런 만큼 대만 업체의 실적은 떨어지는 거겠죠. 신발을 만들게 되면은 보통 이제 인도네시아, 이제 대만에서 만들잖아요. 중국 공장에서 만든 거는 전량 중국에서만 내수 시장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것이 미국으로 가게 돼서 보편적 관세 10%를 두들겨 맞는다. 그러면 이거는요, 전 세계 공통사항이에요. 전 세계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신발은 신어야 될 거잖아요.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신발 신어야지. 관세가 올라간다고 신발 가격이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비싸다고 신발을 안 신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나이키도 그렇고 아디다스도 그렇고, 나이키가 전 세계 운동화 1위, 2위가 이제 아디다스죠. 둘 다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신발 부자재를 구입해가지고 신발을 만드는데 전혀 영향이 없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물가 올라가는 게 뻔하니까. 전 세계 신발과 의류 OEM 시장은 모두 저임금 국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쪽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의류가 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한세실업, 영원무역 이런 애들이 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에서 거기서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관세 10% 붙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긴다? 미쳤다고 미국에다가 신발 공장하고 옷 공장을 미국에다 짓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죠. 그냥 미국 애들만 물가가 올라가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전기값이 미국보다도 절반 가격이고 인건비는 제가 볼 때 한 10분의 1 가격 나올걸요. 왜냐?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이 82,000달러, 8만 달러가 넘잖아요. 인도가 2,000달러, 인도네시아가 10,000달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공장 이전되게 된다면 판매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가 이런 필수 소비재 쪽까지 과연 보편적 관세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경제학자들도 미국 물가 올라가는 일밖에 일어나는 게 없다. 전혀 달라지는 거 없다. 이거죠. 그것 때문에 뭐 미쳤다고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겠습니까? 업체들이 화성이 미국에다 공장 짓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 관세 우려는 사실상 제한적이다. 매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성 엔터프라이즈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아직까지 신발을 생산해서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기업이 있는데 걔네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타격받을 게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신발 공장이 있어요. 미국 내에서 나이키하고 아디다스 신발 공장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공장은 어떤 공장이냐면은 이러한 그 약간 대량 생산 구조가 아니라 그 미국 프로농구 선수들 있잖아요. 뭐 발 사이즈가 뭐 340대고 뭐 이런 애들, 걔들의 맞춤형 신발입니다. 그거는 대량 생산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프리미엄 시장이잖아요. 1대1 맞춤형, 여기 고가의 고객 맞춤형, 그 특수 제품이에요.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비교 경쟁 우위가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 관세 우려는 필요 없다. 4분기 실적 전망을 보겠습니다. 4분기 때는 성수기예요. 왜냐면 4분기가 이제 그 다음에 2025년도 그 신학기 시즌 있잖아요. 보통 신학기 때 신발이 새 신발이 많이 팔립니다. 그걸 준비하기 때문에 이제 주문이 이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화성은 이때 제품을 이제 공급을 하면서 이때 성수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이때 대비 36% 증가, 영업이익은 245% 증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은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고마진 제품에 대한 주문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아디다스 실적도 그러니까 턴어라운드가 일어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이제 재고 소진 다 일어났고 이제 신제품 판매가 된다. 그러니까 신제품 판매가 되니까 이제 수익성 개선도 일어나는 거죠. 2025년도 특히. 연간 실적을 보게 된다면은 좀 멀리 보진 않을게요. 2026년도까지 보진 않겠습니다. 왜냐? 저는 이 실적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아요. 신발이 이때 뭐 더 많이 팔릴지 안 팔릴지 그걸 어떻게 맞춰요? 다만 지금은 확실해요. 왜? 지금 주문 들어온 거 보니까. 발주 나온 거하고
발주 내역이 과거 대비 고부가 가치 제품에 대한 발주가 나왔고 2025년도까지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아디다스의 지금 재고 추이를 보게 된다면은 주문량은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2025년도 얼마 안 남았죠, 내년도. 성장률이 어마무시하죠. 내년도도 올해 대비 한 50%의 영업이익 성장이 예상이 된다. 고마진 제품 수주 때문에. 2026년도는 그때 실적, 분기 실적을 따져봐야 되겠죠. 자, 연간 EPS를 보겠습니다. 일단 멀리 보지 말고 올해 흑자 전환과 2025년도에 순이익은 한 100% 정도, 2배 정도 올라갈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아디다스 내 점유율 확대, 즉 주문 수량 증가, 그리고 그 주문 수량이 대부분이 고가 제품 쪽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마진 개선이 크게 일어난다. 뭐 리스크는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것 좀 볼게요. 엑셀로 잠깐 보겠습니다. 갖고 왔으니까. 네, 내년도 1분기, 2분기를 볼게요. 여기까지 갖고 왔어요. 내년도 분기, 1분기 추정 실적인데 5라고 하는 게 내년도 1분기입니다. 자, 매출 성장도 있지만 영업이익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죠. 왜냐? 사실상 올해 1분기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이때는 이제 주문이 들어간 거고, 아디다스로부터 주문 들어왔고, 아디다스한테 물건을 넘겨서 매출로 인식되는 시점이 2분기부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분기에 큰 수혜가 나올 거예요. 이것과 비교했을 때 매출 22% 증가, 영업이익은 147% 증가, 그리고 최근의 흐름상, 여기 아니네, 여기네요. 240% 증가예요. 매출 9% 증가, 영업이익 240% 증가, 그 다음 내년도 2분기 때에도 올해 대비 60%의 영업이익 성장이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내년까지는 들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2026년도 지금 주가가 8,400원 정도 되죠. 오늘 주가가 조금 올라갔던 것 같은데요. 잠시만 보겠습니다. 오늘 2.3% 정도 올랐네. 4% 정도. 3% 정도 올라갔으니 8,640원이네. 8,640원. 50%는 어떻습니까? 괜찮죠? 여러분들께서 뭐 2025년도 뭐 52%, 13,000원까지 갈 필요 없고 한 12,000원 정도 돼가지고 그 정도만 팔면 되겠죠. 이 정도에도 팔면 되죠. 그렇죠. 높은 가격이 아니죠. 과거 대비. PR을 볼게요. 목표 PR을 좀 낮게 잡은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10.5면은 과거 PR 흐름 15와 한 뭐 9 정도 사이에서 10.5면 좀 지나치게 낮게 잡은 것 같은데 13,000원까지 한번 들고 가보세요. 목표가 상황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팔면 너무 억울하네요. 아깝네요. 이 정도 가격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봤자 과거 실적이에요. 이때 코로나 터져가지고 뚱 떨어졌을 때 중간 가격. 그쵸? 여기서 코로나 터졌을 때 그 중간 가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실적이 실적 2028년도가 매출액이 역대 최대 매출액이고요.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이네요. 2025년도가. 그리고 2024년도가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경신하네요. 그러니까 이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매출액은 2022년도가 높았어요. 올해 대비. 근데 중요한 건 영업이익이 더 중요하니까 영업이익도 그렇고
아무튼 2025년도가 사상 최대 실적이네요. 2029년도와 비교하니까 그건 아니고 내년도 얼마 안 남았죠. 내년도가 역대 최대 실적이니까 근데 PR 너무 낮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13,000원은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꼭 묻어 두시고요. 지금 화성 엔터프라이즈 쪽에서는 수급도 괜찮을 걸로 보이는 게 지금 의류 자파 쪽 통틀어서 탑픽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그러니까 실적 성장하는 거에 있어서 의류나 이런 것들은 경기 부진이 좀 지속화되고 그러면은 옷을 잘 안 사요. 왜냐면 장롱 속에 옷이 있으니까. 근데 신발은 닳아가지고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약간 점수를 더 쳐줘요. 이거를 내구재가 아니라 준내구재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13,000원까지는 한번 보시고, 그럼 뭐 주가 50%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나중에 화성 인터프라이즈 주가 어떻게 됐는지 다시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